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수와 수선,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을 보셨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건축물, 시설물 설비,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건물, 뭐, 이렇게 이제 6장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물하고, 이제 시설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기능이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뭐, 요 얘기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 건물 관리와 이 또 설비 관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설 개론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개론의 내용이 뭐 거의 여과 없이 이제 이쪽에서도 적용이 되니까요. 그 점 조금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 이제 건축물, 시설물 중에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의 첫 번째가, 그렇죠, 콘크리트 건축물 많죠. 균열입니다. 균열. 뭐,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균열에 대한 기능 회복에 대한 대책, 뭐, 그러면 뭐, 보강이 되겠죠. 뭐, 이러한 부분들. 또,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 보시면, 결로라는 부분도 무시 못 합니다. 결로. 그죠? 이 결로에 의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결로에 대한 대책은, 그렇죠. 단열입니다. 단열.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백화라든지 동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잘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기능 회복 측면에서는 이제 균열의 보강은 뭐 간단한 이야기니까, 그죠? 뭐, 표면을 뭐 가볍게 이제 미세한 금이 있다면 표면 처리를 한다든지 뭐 주입공법이나 아니면 충전공법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 단열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출제가 됐지만,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기능 회복 측면에서 요 균열과 결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요 두 가지는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 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균열 자체도 물론 이제 내구성을 저하시키지만 균열로 인해서 그 사이에 뭐 우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물이 유입이 되면 뭐 이제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또 더 지나서 이 철근 같은 것들 피복도 박리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결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점도 이하가 됐을 때 이 수많은 수증기 뭐 이러한 것들이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니까 결국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이 방수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이제 건축물 시설물 관리에서는 주로 균열, 결로, 또 뭐 방수, 단열 이러한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균열을 볼 텐데, 균열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균열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균열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그에 따른 이제 보강,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에 따른 이제 보강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인과 이제 보강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뭐 설계상 87페이지 보시면 설계상 미비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공상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죠? 또 외부 환경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균열의 보수 공법, 보수 보강 공법으로 표면 처리, 충전, 주입, 철물 보강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강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뭐 물론 이제 표면 처리나 이제 철물 보강, 뭐 기부스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아는데, 충전 공법하고 충전 혹은 충진, 그리고 주입 공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다 뭐 집어넣는다, 메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말로 보면 뭘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주입의 의미는 전동이나 아니면 수동일 수도 있고요. 자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충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집어넣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균열을 조사를 해보니까 균열이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구조체 같이 볼까요? 예. 이렇게 구체가 있는데 균열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균열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커트를 해내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충진제를 이렇게 시링제에 집어넣어서 마감하겠다. 이게 이제 충전공법이죠. 근데 균열을 조사를 해보니까 균열이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았는데 안에 보니까 안에 내용이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여기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커트해가지고 해봐야 이 안에 균열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예 좌대를 앉혀가지고 주사기로 이렇게 계속 액을 에폭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주입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입공법 할 때는 이게 이제 이 에폭시 수지가 이 안에 잘 들어가서 일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이 묽어야 된다. 묽어야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열의 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결론인데요. 이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둬요. 이것도 이제 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결로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가 표면 결로하고 내부 결로라는 것이 있어서 요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좀 달라요. 대책은 아까 이제 단열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표면 결로라고 하는 거는 구조체 표면에 생기는 겁니다.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 이쪽이 우리가 이제 내부라고 보고 이쪽이 외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건축물 표면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표면 결로죠. 내부 결로는요. 실내에 발생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구조체 내부에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단열을 하는데 이렇게 표면 결로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 단열을 하면 이 안쪽에 노점 온도가 올라지면서 이 내부 결로가 없어지는데요. 그죠? 근데 표면 결로가 없어지는데 내부 결로의 경우 안쪽에다 단열을 해봐야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결로가 발생되는 부위의 온도는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단열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바깥쪽에다가 단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 결로에 대한 대책은 단열이에요. 그냥 단열. 그러니까 뭐 이 안에 해도 되고 밖에 해도 됩니다. 단열을 하시면 되고 내부 결로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외단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단열 하기가 힘드니까 안쪽에다가 방습층 같은 걸 대서 방습지를 대서 물이 안으로 안 나오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측에다가는 방습층을 두는 거죠. 방습층. 그래서 여기 이제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단열이냐 방습층이냐 이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보시면 결로 원인 또 이렇게 보시면 반드시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죠? 백화라든지 뭐 동해 동상은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백화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시멘트가 양생이 좀 안 되면 거기 CaO 성분과 물과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누수 같은 걸로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수증기 그러니까 우리 H2O 물은 이제 증발하고 그 표면에 하얗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화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왜 발생되는지 발생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극겨울 그럽니다. 이제 그늘진 곳이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해 동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해는 얼어서 해를 입는 거죠. 동상은 얼었는데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보도블록 같은 데가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균열과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이 비가 새거나 또 이제 콘크리트 부분으로 침투가 돼서 이 철근을 박리시키거나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구조체 내구성을 굉장히 떨어뜨리죠. 이렇기 때문에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방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방수를 이제 비교를 하실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크게. 하나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 형태하고, 아스팔트 방수 형태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가 막 오고 하는 거 다 막아내는 건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에 주로 이제 아스팔트 방수를 하고요. 화장실이라든지 내부에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아스팔트 방수 훨씬 더 뛰어나죠. 그죠?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도 보면, 아스팔트 방수는 20년 간다. 뭐 이런 표현 해요. 그죠? 시멘트 액체 방수 절반, 10년 정도 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수 형태로 보면 고분자 시트 방수나 고분자 도막 방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분자 시트 방수 같은 경우도 20년, 근데 이제 고분자 도막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정도.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도료를 칠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방수와 관련된 부분 보셨고요. 단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단열, 외단열, 중간 단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이제 시설 개론의 건축 구조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능 저하, 기능 회복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설비죠. 설비는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건축 설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건축 설비 이야기를 자, 이쪽에서 하도록 하죠. 제 7장 건축 설비. 여기는 시설개론에 우리 이제, 그렇죠. 건축 설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어때요? 공부하실 때 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아요. 개자 들어간 거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달 동안 하셨는데도 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가 또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축 설비가 실무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죠. 우선 이제 출제가요. 40문항 중에서 3분의 1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딱 이 얘기를 하면요. 이거만 하면 되겠다. 예, 이 건축 설비만 열심히 하면, 그렇죠. 뭐 합격하겠네.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15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우선 이제 시설 개론 성격으로 나오는 이 이론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통상 한 8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설비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들. 이 규정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해요? 시설 개론 어때요? 외울 거 많지요? 이거, 거기서 8문제 나오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또 이 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은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급수, 뭐 전기, 그죠? 뭐 조금 더 생각하시면 뭐 소방, 가스, 운송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한 3-4가지만 지나면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은 유형의 것들로 모아야 돼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많은 설비가 있는데 물과 관련된 또 열과 관련된 또 기본이 되는 이러한 설비들 보시면 물과 관련해서는 드시고 버리고 버리는 물 냄새 나죠? 그러니까 통기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오수를 정화해서 버려야 되죠. 이러한 물과 관련된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열과 관련해서 냉난방 기본이죠. 냉방, 난방. 이거 난방하고 나면 어떻게 공기가 안 좋죠? 환기해야 돼. 환기 설비. 자,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기본이 되는 전기, 가스, 소방, 뭐 운송. 자, 이러한 이제 많은 설비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급수 설비 그러면 이게 이론도 가지고 있죠. 뭐 펌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급수 방식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론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도법이라고 하는 이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 정수를 언제 하고 또 저수조, 그죠? 우리 이제 지하 저수조라고 하는 저수조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수질 검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이런 법령이 반반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오수정화 설비의 하수도법, 뭐 이렇게 냉난방 설치 기준, 환기 설비 설치 기준
또 전기, 뭐 여러분 복귀에서도 하시는 전기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그쵸 또 많이 있고 더 나가서 승강시설 안전관리법까지 관련 법령이 무지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해당되는 개별 법령에서 7문제 그리고 한 달 동안 하셨던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 쪽에서 8문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쉽게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죠. 뭐 여기 있는 전기기사 공부를 할 때 뭐 한 달 이상, 뭐 한두 달 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이것도 뭐 1, 2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1, 2년 걸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론 문제가 여기 나와요. 뿐만 아니고요. 뭐 소방시설 관리사라든지 소방 관련 뭐 기사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법령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건축설비 15개를 다 맞으려면 어때요? 자격증 몇 개 따야 돼요? 전기도 따야 되고 소방도 따야 되고 뭐 승강기 따야 되고 뭐 이거 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수질 관리 기사라는 게 또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자격증 하나 따기도 힘든데 이거 뭐 여러 개 이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제 문항수가 15문제다 그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아무래도요 이론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여기선 반타작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반타작이죠. 이거 한두 문제만 하시면 또 한두 문제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대신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나 시설 또 실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내용은 좀 더 접근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죠? 한두 문제 빼고는 좀 맞출 수 있게끔 실제로도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9문제에서 10문제 실제 이제 반 이상 정도만 맞추시면 설비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어떠냐? 똑같아요. 반 좀 더 맞추기 어렵습니다. 3분의 2 이상 맞추기는 정말 불가능하고요. 뭐 나중에 보시면 기출문제나 또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과정 보시면 이제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18회 뭐 17회 다 막 이렇게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미리 전략상 잘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요 규정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잡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축 설비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 이제 급수 설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 관련된 수질 기사도 있고요. 이렇게 뭐 또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또 이렇게 설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소장님도 이걸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소장님 되실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급수 설비를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볼 거냐, 그죠? 시설과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관리자이시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걸 우선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장님은 요 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각 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급수 설비를 공부를 하고 급수 설비에서의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수조 청소도 하고 수질 검사도 받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련된 규정은 수도법이다 이랬습니다. 자, 출제 문항수는요. 이론에서 하나, 규정에서 하나 요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수도 법령에 의한 급수설비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요.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물을 얼마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만큼 드신다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저수조의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물은 없으면 죽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법령에서도 비상급수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을 드시는데 드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을 어떻게 드시느냐면 그렇죠. 채수된 물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에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 계량기가 있죠? 그래 계량기 카운트 해가지고 수조금 딱 이렇게 고지하죠. 이렇게 물을 돈 주고 사서 드시는 방법. 이렇게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둬놓고 저수조에 가둬놓고 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간선시설로 수도시설이 없는 저 이제 시골 같은 데는요 물을 퍼서 올려서 드십니다. 실제로 그러냐고요? 그럼요. 뭐 이렇게 강원랜드 뭐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이제 시골이 갑자기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는 아직 깔리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물 걱정을 마세요 해서 물을 막 퍼 올려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양수 펌프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양수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수에서 드실 때는 저수조만 있으면 되고 지하에다 저수조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양수하실 때는 물을 일정 부분 퍼 올려야 되니까 하루에 일정 부분 퍼 올려야 돼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을 퍼 올리고 세대별로 이 정도의 용량이 이제 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 쓰고 남는 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요거 다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도 일정 용량의 저수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다 어때요? 저수나 양수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저수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수조 설치 기준이 나오게 되죠. 저수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대전제는 그겁니다. 저수조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수조를 만들어 놨는데 청소를 못하게 만들어 놔. 안에 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생관리가 용이하게 만드는데 우리 이제 수도법 관련된 규정에서는 이렇게 14가지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는 얼마로 해라, 넓이는 얼마로 해라, 전건구는 어떻게 만들어라, 맨홀에서 위에 이제까지의 높이는 뭐 1m 이상으로 해라. 이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수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수조가 이제 딱 설치가 되면 이제 저수조라고 하는 게 어때요? 물이 체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저수되는 경우를 좀 이제 들여다보면, 자, 시에서 이렇게 이제 시수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시수를 보내주면 계량기가 여기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저수조에서 받아서 이제 세대에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체류가 돼 있고, 이게 이제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수조 크기 이야기할 때 세대당 0.5톤이라 그래요. 세대당 0.5톤. 그럼 1000세대다 그러면 가령 1000세대다 그러면 500톤짜리 지하저수조가 있다는 거죠. 500톤 감이 옵니까? 잘 안 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욕조 있잖아요. 욕조의 크기를 1톤 정도라고 해요. 꽉 찼을 때. 그런 게 500개.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면적 대비 높이에서 부피로 보면 높이가 가령 5m라면 10m, 10m인 요 최적을 500톤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그만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이 안에 어떻게 오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도 보면 이렇게 물을 이쪽에서 받으면 반대쪽 밑부분에다가 급수장치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수조를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염될 수 있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생점검 혹은 위생상태점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월 1회 이상 하는 겁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수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관리자가 크죠. 관리자 크죠. 이렇게 이제 관리자가 이 저수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 점검. 그죠? 뭘 들여다보느냐? 10가지를 들여다봐요. 10가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우선 주변에 가요. 뭐 이렇게 오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 가서 봅니다. 그리고 본체를 들여다보겠죠. 어디 찌그러진 데는 없나, 새는 데는 없나 이런 거 봐요. 그죠? 본체. 위에 봐요. 위에 보면 먼지 같은 거 많이 쌓였겠죠. 이런 거 이제 봅니다.
저수지 우위.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려면 이 맨홀 하나 만들어 놨겠죠. 이 맨홀 시건장치 잘 됐는지 이런 거 봐요. 뚜껑 이렇게 열고 안에를 들여다봅니다. 그죠? 저수지 안에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딱 찍어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공기 오염되면 안 되니까 통기관이나 원류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통기관, 원류관의 상태.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들여다봐요. 누가? 관리자가. 이거를 위생 상태 점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수조의 청소입니다. 저수조 청소. 저수조의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하라 그래요. 1회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반기면 6개월이잖아요. 그냥 6개월 되면 이거 물 다 빼내고 다 닦고. 그죠? 그리고 다시 샘물 채우고 위생 점검하고 뭐 이런 행위를 6개월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6개월마다 물 다 빼내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겠죠. 그죠? 깨끗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관리자가 하니까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외부 공인된 기관에서 봤을 때도 진짜 깨끗하냐? 검증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검증을 받는 절차를 우리는 수질검사라 그래요. 수질검사. 그래서 이 물 떠갑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관에서 하는데 요거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1년 딱 되는 그 시점 이내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 할 때 뭐 잔류염소나 뭐 색도, 탁도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6가지 뭘 체크를 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잔류염소, 탁도.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 외부기관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테니까 뭐 대장균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은 크게 2가지 종류예요. 총대장균 균이라는 게 있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세균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까지 보죠. 온농도. 이러한 6가지 사항을 들여다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가지수가 많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 안 하고 그냥 머리 글자로 기억합니다. 잔탁, 총, 세대수 이렇게 하죠. 잔탁, 총, 세대수.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잔탁, 총, 세대수.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물이 안 좋으면 약을 먹는다는 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잔탁? 예, 요즘 뭐 광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약을 드십니다. 누가? 다 먹죠. 이 물 다 먹으니까 모든 세대가 다 드신다. 그래서 잔탁, 총, 세대수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는 이제 정리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이해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머리 글자 암기법에 정리를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흡수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수질 검사를 하면 이 물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저수조 청소했죠. 자, 1년에 한 번씩 잔탁, 총, 세대수 검사했잖아요. 보니까 대장균 없고 일반 세균 없고 그럼 어때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제 공급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급수 설비의 이제 기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설비 많다 그랬죠. 자, 이런 이제 급수 설비 내용 이제 보셨고, 이제 버려지는 물 배수, 통기, 오수 처리, 또 뿐만 아니고 열과 관련된 또 전기, 가스, 소방, 운송,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지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맞출 문제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버려지는 물 배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